네, 대법원이 어제 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그리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어제 재판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장면 함께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저도 법원에서 이제 취재를 꽤 많이 좀 해봤는데 항상 판결 요지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주문을 나중에 읽잖아요. 네. 주문을 읽을 때 정말 떨리거든요. 네. 기자들도. 소송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어제 그 이춘식 할아버지가 직접 이 대법정에 오셨다고 하는데 네. 참 이 판결을 듣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어제 판결 요지 좀 간단하게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뭐 강제징용을 당한 때로부터 한 73년,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소송 제기한 이후로는 13년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네 분이 1941년도에서 이제 1943년도에 예. 2년간의 어떤 기술을 배우면 이제 취직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속아서 결국 오사카로 가죠. 예.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가혹행위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이제 뭐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혹행위 당해온 과정에서 이제 정신적 피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1997년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예, 일본에서. 그렇죠. 근데 1심, 2심 다 기각되고 그 뒤로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요.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똑같이 기각을 해요.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이미 이건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이 네 분이 2005년도에 한국에 또 소송을 제기해요. 똑같이 1심과 2심에서도 기각을 당합니다. 그건 일본 최고인민재판소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이제 그런 판결을 하죠. 이거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다. 그리고 시효도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판결에 효력에 의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울 고등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상고한 때부터 이제까지 5년이나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서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취지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뭐 임금이랄지 이제 그런 거에서 전국적으로 소멸이 될 망정 정신적 손해배상, 강제징용이라는 정신적 손해배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배상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전범 기업들이 주장한 중에 하나가 6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하지만 이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볼 수 없다. 이것은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최초로 어제 판결로서 선고를 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강제징용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오늘 와보니까 대법에 와보니까 나 혼자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초조해요. 같이 너희 이렇게 살아서 가지를
참고 돌아가셨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 이렇게 돌아가신다 혼자 함께 내가 눈물이 슬프고 서운해요. 자, 우리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강제징용 끌려가셨을 때가 17살 소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90살이 넘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신 건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동료들 세 분은 세상에 안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저는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판결 결과도 뭐 좀 궁금했지만, 과연 이 사법농단의 주체라는 게 김명수 사법부는 아니지만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법부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피해자분들께 어떤 심심한 위로를 표시하는 메시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은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도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미 5년이란 넘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예, 예. 충분히 대법원이 다시 이 재항소심에서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왔던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어제 이춘식 할아버님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예. 부끄러움까지 좀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이제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셨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자꾸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예. 그분들이 일제 식민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또 강제 징집을 당하고 강제 징용을 당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좀 부끄럽고요. 예. 지금 이춘식 할아버님도 얘기했지만 나랑 같이 4명이 소송을 냈는데 예. 3명이 다 지금 없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영정이 되신 그 법정에 나오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김규수 할아버님인데 예. 넉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셨으면은 예. 최소한 뭐 1억 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우리가 고작 100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걸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도 마음이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료들은 다 없고 혼자만 지금 남아서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많은 서러움이 북받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고, 그럼 이제 관심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일철 죽음 자체도 뭐 스스로 배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뭐 내놓은 발언을 보니까 일본 정부하고 예. 어떤 소통을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국내에 신일철 죽음에 어떤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 네, 예. 국내에 있는 재산.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스코 지분은 3.26% 정도 예, 가지고 예. 있는데 예, 예. 이게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미국에 있는 펀드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단 아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펀드가 가지고 있으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를 예. 신일철 죽음의 주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경계선상에 있어서 예. 이거에 압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예, 예. 또 지금 어느 보도를 보니까 예. 포스코하고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지분을 가지고 갖고 있을 있겠죠. 거고, 예.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국내에 재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이 문제인데 예. 결국 일본 가서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근데 일본 자체는 예. 결과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이미 예. 이건 청구권 자체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 확정 판결과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있죠. 예, 예. 그래서 강제 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일단 국내에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없다고 한다면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어제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는 이제 4명뿐이지만 이미 같은 사건이 10건 넘게 지금 각 법원에 계류가 돼 있고, 문제는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또 돌아가셨더라도 유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추가 소송, 주소송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있거든요. 14건에 지금 예. 피해자만 950여 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대로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예.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일철 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압류를 하든 할 수 있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미쓰비시나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국내에서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은 또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배상을 하던가 아니면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사실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갈등이 앞으로 좀 더 커질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름대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예상했던 대로 어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今日大使にこういうことを申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極めて心外であります。完全かつ最終的に終わらせている日韓請求権協定に明らかに違反をし、そればかりか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負わせ 자, 이 뭐 보신 대로 상당히 삐딱하게 앉아서 그리고 또 악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결례 아닌가요? 네, 뭐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쪽 대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 다 물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예. 아마 저는 상당히 일본 국민을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고. 어허. 근데 사실 예. 이게 정부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것은 예. 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증거에 의해서 예. 법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본 정부가 여기에서 감내라 배내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거에 대한 뭐 항의적인 의미를 좀 담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뭐 이거 자체는 일본과 우리나라 법이 좀 틀리고 더군다나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예. 그 2005년도에 회의록이 공개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재정적, 민사적 양국 간에 또 국민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예.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채권 채무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이거는 위절의 문제니까. 그렇죠. 예. 임금을 미지급했다랄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상, 예. 배상은 불법적인 거고요. 예. 보상은 뭐 불법적인 게 아닌 거라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정했기 때문에 예. 이건 당연히 유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게 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다르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는 계속 그랬잖아요. 예. 어떤 식민 지배에 의한 불법적인 거에서 계속 거기서 부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부인을 하면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그러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느냐? 그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보상을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합당한 거죠.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 향후에 있어서 자기들이 기업이랄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제 강력한 항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뭐 이런 성명까지 냈던데 일단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제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제소를 하더라도 재판은 열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예. 제소를 하려고 하면 양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법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 양국 간에 이제 그걸 작성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든요. 그 회의록의 내용에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서 소멸되는 권리가 뭔가 이게 명백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협정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 국제법에 위반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자, 평론가님. 네. 결국엔 뭐 일본이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저는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뭐 최종적이고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거 번복할 수 없다는 예. 입장이잖아요. 예.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그대로 이제 밝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예를 들면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보상이나 한일 간의 어떤 금전적 채무 관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외교적인 갈등이 야기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판결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일 강제 병합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일본이 강제적으로 병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일본은 여전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아베 총리가 이제 아베 담화를 2015년에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어떤 과거의 식민 지배의 역사 그리고 패전의 역사를 더 이상 남기지 않고 우리 후세대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는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과거 역사로 되돌아가게 되면 패전 직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패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순치를 잘했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에 가장 잘 복종했던 국민이에요. 그 부분을 일본 우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역사들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런 태도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바로 한일 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평론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라는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서면으로 아마 입장을 냈는데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좀 언론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고심의 흔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정부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일 간의 인식차가 대단히 많이 벌어져 있는 문제잖아요. 우길기 문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때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 그 이상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불가피하게 외교적 갈등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경제 제재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정부가 잘 관리하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도 거기까지 바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쓰비시나 지금 전범 기업들이 더 있고 소송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배상을 받아내느냐,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가고 좀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지지율 회복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총회 말미엔 김성태 원내대표가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영역 보고 하는데 아까 뭐 딱 차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40명짜리 했는데. 자, 이제 한국당에 뭐가 문제인 건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발표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공유하면서. 근데 지금 뭐 한 40명 정도라니까 뭐 절반도 참석을 안 한 거죠. 좀 아직도 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건가요, 한국당이?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제 특히 외주 용역을 준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한국당이 왜 위기인가에 대해서 지금 깨달아야 하거든요. 왜 지지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김병재 비대위원장도 왔고 그다음에 조광특위로 전원책 변호사까지 영입했지만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본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내용을 대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허. 왜 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침몰을 했는지, 예. 왜 중도가 이탈했는지, 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했고 그 분석한 내용 자체도요. 그냥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또 했어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뭔가 새로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는 꽉 차 있다가 4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듣기 싫다 이거죠. 아하. 그리고 저 용역 보고서가 맞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나갔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이 생각하는 거, 이 용역 보고서가 정확히 잘 짚어주고 있는데 서로 생각이 엄청 다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보니까 용역 보고서에 이제 반성을 하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고 너무 냉전 이데올로기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가 탁반이라고 합니다. 딱반. 닥치고 반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 한국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40명만 남아있는 걸 봐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뼈 깎는 각오로서 개혁을 할 그런 각오가 돼 있다는 게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예. 자, 어제 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용역 보고서 내용대로 열심히 좀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그 이제 용역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심과 동떨어진 적대적 대북 관계 뭐 이런 걸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저희가 김주영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좀 뭔가 좀 갈지자인 거 아닌가요? 엇박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암이라는 걸 수용을 해야 치료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북관 같은 경우에도 점점 좀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리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을 때는 새로운 평화의 가치를 얘기하거나 이런 언급까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냉전적인 어떤 보수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보관에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일종의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보수적 색깔을 나타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법은 결국 이렇게 강경하게 대북관을 가져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나 신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명근 통일부 장관의 문제도 사실은 조 장관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얘기한 것도 뭐 조명근 장관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엉뚱한 대로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나 이런 거 의결할 때 통일부 장관이 잘못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책임 돌리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만약에 이런 주장들을 하려면은 사실관계나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될 대상이나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아래 이런 주장들을 펴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계속 좀 뭐랄까 중도층이 이탈하거나 이런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어제 뭐 강제징용 그 판결 결과도 결국엔 사법농단이 수사와도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계속 이제 다른 3당과 함께 특별재판부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게 선결 조건으로 그 대법원장 사퇴잖아요. 이게 딜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뭐 딜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약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모순된 행동이 뭐냐면 특별재판부가 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언이라고 주장하면 사실은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만들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면 그걸 궤도로 갖고 가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라. 그러면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 만드는 데서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언인데 어떻게 또 법률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거 자기 모습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현 정부에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이 없잖아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뭐 특별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마찬가지죠. 아까 그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제 대북권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이런 특별재판부 하나 가지고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목조목 뭐 지적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면서 일관되게 가야 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차갖고 딜을 하려고 하니까 역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평론가님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어려우면 지금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이 국정조사도 좀 쉽지 않겠죠?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뭐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일부분이라도 발견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몫이고요. 그걸 국회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대로 주장하는 것이고 다만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거 사법부 보수화됐다고 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아하. 국회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